포트폴리오에 성장주 하나쯤 추가하는 거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 10년, 20년 뒤에도 그때 정말 잘 샀다 하고 이렇게 흐뭇해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변화에 얼마나 유연한지 그 장수할 힘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지금 당장 시장을 휩쓰는 아이템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오히려 좀 불안하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변할 때마다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기업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BYD,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알파벳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중 둘은 최근에 주가가 꽤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더 눈여겨볼 만한 시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 BYD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걱정부터 들어요. 물론 여전히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고 지난달에만 47만 대 넘게 생산했다니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지리나 샤오미 같은 후발주자들이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 수익성 악화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33%나 줄었으니까 숫자만 보면 겁이 덜컥 나죠. 이건 분명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예전처럼 높은 이익을 내기는 어려워졌다는 신호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얇아진 이익률이 이전 중국 전기차 시장의 뉴 노멀이 된 셈이죠. 뉴 노멀이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인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익이 줄어들 거란 뜻인가요?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빠지면 어떡하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안정화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뜨거웠다가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무한정 가격 출혈 경쟁만 할 수는 없거든요. 즉, 수익성이 지금보다 계속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오히려 내년 매출이 21%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그 매출 증가세에 맞춰서 이익도 다시 완만하게나마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은 이미 이 모든 우려를 가격에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미요? 네. 5월 고점 대비 주가가 35%나 빠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경쟁 심해져서 돈 벌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실망감이 주가에 녹아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이제부터는 기회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장 명확한 건 역시 중국 시장 그 자체의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지난달에 중국에서 팔린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요. 네. 무려 132만 대가 팔렸어요. 사상 최고치죠. 이제는 내연기관차 시장보다 신에너지차 시장이 더 커져버렸어요. 와. 게다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연평균 17%씩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 거대한 파도의 가장 앞에서 서핑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BYD인 셈입니다. 와, 17%씩 성장하는 시장의 1등 주자라니 그것만으로도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BYD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지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BYD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BYD는 세계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기들 차에 들어갈 배터리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체 사용도 하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차세대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전기차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BYD 자동차가 조금 덜 팔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그래도 괜찮아요. 경쟁사인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팔수록 BYD의 배터리 사업부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경쟁사가 잘 돼도 돈을 버는 거네요? 이건 거의 완벽한 해지, 일종의 보험 같은데요? 자동차 사업의 리스크를 배터리 사업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주가에는 아직 이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이 BYD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흔들림 없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BYD의 핵심은 기존 사업을 지키면서
배터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거였군요. 이런 파괴적 혁신은 금융 분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이야기죠. 네,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흐름은 비슷합니다. 소파이도 최근에 내무자 매도다, 차익 실현이다, 심지어 15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힘들었죠. 단기적인 소음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면서 논란이 꽤 컸죠. 그런데 이런 소음들을 걷어내고 이 회사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소파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창고가 하나도 없는 은행입니다. 아, 온라인 은행. 네, 모든 게 스마트폰 앱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금, 대출, 신용카드, 주식 거래까지. 기존 은행이 하는 모든 걸 물리적인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처리해요. 사실 저희만 해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 직접 가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숫자가 보여주죠. 지난 9월까지 3개월 동안 매출이 작년보다 38%나 늘어서 9억 5천만 달러, 순이익도 1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이 어렵다, 금리가 높다 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38% 성장이면 엄청나네요. 근데 왜 이 온라인 전용 모델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단순히 지점 운영비가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비용 절감도 물론 큰 이유지만 더 근본적인 건 시대의 흐름, 즉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은행가 협회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미국 소비자의 54%가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PC를 이용한다는 사람이 22%였고요. 그럼 지점을 직접 방문한다는 사람은 몇 %였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요? 한 20%? 단 9%에 불과했습니다. 와, 9%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은행 지점들은 이제 거의 소수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군요. 그렇죠.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물결이 완벽하게 소파이가 있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논란이 됐던 15억 달러 신주 발행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죠. 그 15억 달러가 이 거대한 디지털 금융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킬 전쟁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으로 더 공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더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는 그런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단기적인 주가 희석이라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인 셈이죠. 단기적인 악재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바뀌는 마법이네요. 결국 고객들이 이미 디지털로 다 옮겨가고 있는데 그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태생부터 디지털인 회사와 뒤늦게 디지털을 따라가려는 기존의 거대 은행들 사이의 싸움이죠. 누가 더 유리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소파이는 젊은 파괴적 혁신가인데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걸 이룬 거대 기업, 나이든 공룡 같은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회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죠. 알파벳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고 생각하시죠? 네네. 구글 검색은 이미 시장을 장악해서 더 성장할 룸이 없고 안드로이드의 지배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구글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은 있지만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덜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건 2015년의 알파벳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알파벳은 더 이상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만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난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익숙한 이름에 가려져서 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숫자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첫 번째 엔진은 바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올해 3분기에만 매출이 33% 성장해서 거의 152억 달러에 달했어요. 와...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 한 분기의 영업이익만 3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1년치 매출을 한 분기 이익으로 벌어들인 거죠. 유튜브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 분기 광고 수익만 1,003억 달러, 15%나 증가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TV는 안 봐도 유튜브는 보거든요. 닐슨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튜브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사용 시간을 의미 있게 늘린 유일한 플랫폼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다른 플랫폼들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유튜브만 계속 성장하는 거죠. 클라우드와 유튜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성장 기업이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알파벳의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판 반도체 칩 시장 진출입니다. 칩이요? 구글이 반도체도 만드나요? 네, 원래는 자체 AI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텐서 프로세서라는 칩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이 구글의 텐서 프로세서를 수십억 달러어치 사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그냥 새로운 고객이 하나 생긴 건 아닌가요? 이건 단순히 고객 하나가 생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파벳이 AI 칩을 외부에 판매한다는 건 이 시장의 본격적인 플레이어로 참전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AI 칩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해서 전체 시장 규모가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1,200조 원이요? 와,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그런데 그 시장에는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잖아요. 구글이 이제 와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알파벳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첫째,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칩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최적화해왔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칩도 쓰지만 자기들 서비스에 가장 잘 맞는 칩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 둘째, 시장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알파벳이 이 거대한 시장의 일부만 가져와도 그건 회사 전체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만한 엄청난 규모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기존의 캐시카우인 검색 광고, 외에 클라우드, 유튜브, 그리고 AI 칩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성장 엔진 3개를 동시에 장착하는 셈이네요. 나이가 많은 기업이라고 얕볼 게 아니었네요. 여전히 엄청난 성장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알파벳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BYD는 치열한 자동차 경쟁 속에서도 거대한 내수 시장과 배터리라는 이중 엔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고, 소파이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인의 몸에서 클라우드, 유튜브, AI 칩이라는 새로운 심장들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단순히 하나의 유행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여러 개의 성장 경로를 동시에 개척하고 있다는 점, 즉 유연성인 것 같아요. 하나의 사업이 조금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수할 수 있는 힘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기업을 고를 때 한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1등을 차지한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업들처럼 지금은 1등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여러 분야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을 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